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오늘도 평등의 역습 시리즈 진행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주축 세력이 있습니다. 소위 운동권 386 세대입니다. 이제는 그들도 나이가 많아져서 58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예 86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6세대가 청년의 적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청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백경훈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생각하면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386 세대가 사실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청년의 대항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쨌건 그분들이 처음 이 정계 진출을 했을 때에는 청년 386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계에 96년도, 2000년도, 2004년도 이렇게 이제 총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근 한 20년 정도 동안 그분들이 이야기한 뭐 국가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제대로 증명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이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훨씬 더 좀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그 청년들을 비롯한 약자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시민단체, 뭐 제3섹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분들이 만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소위 386의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사회 분야에 이제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어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50대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각 사회 분야에서 어찌 보면 이제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이 다음 세대가 뛰어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나 정치권에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영역에서 어찌 보면 이제 다음 세대의 출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이제 86 운동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20세기의 그런 사회관과 세계관으로 21세기의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임종석 전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수석과 행정관, 뭐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진출해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운동권 분들이고, 지금 이제 당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 뭐 이제 20년 집권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어쨌건 이제 주로 이제 86 운동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건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이제 그분들의 전성기가 이제 지금부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다음 세대가 이 진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수,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당도 분명히 이제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뭐 컨텐츠, 비전, 어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메신저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왜곡이 되고 언론에 잘못 내비쳐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좀 왜곡되고 좀 잘못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당에도 그렇다고 뭐 청년들에게 무조건 뭐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세대 배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트렌드가, 세상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세대의 시선으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20대와 30대, 뭐 40대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제 한국당에도 그런 새로운 세대가 분명히 또 나와서 또 지금 현재의 보수를, 또 한국당을,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86 운동권과 대비해서 예. 그러면은 86 운동권에는 없고 청년에게는 있다.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게 글로벌 DNA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 봤을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 손안에 세계를 들고 다니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계 어디든 또 어디와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외국의 정보라든지 다양한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커 오면서 이제 글로벌 시각, 해안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제 386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이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20대 한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물결이 거셌을 때 어찌 보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외국의 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로벌한 이런 시각 이런 것들을 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세상이 좀 변해오면서 그들도 좀 진화될 필요가 있었는데, 여전히 좀 그런 80년대, 70년대 그런 사회관과 세계관으로 이제 있다 보니 분명한 이제 그런 국정을 주도하고 리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동조하는 세력이라든지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 공고하게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6 운동권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특히나 이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러니까 7, 80년대에 여전히 그 사회관으로,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기업과 노동자, 이렇게만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 노동시장을, 산업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런 괴물 노조도 키워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증가율을 또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조직과 단체보다도 큰 재정과 큰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어쨌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개혁의 방향의 1번이 저는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전 세계 최하위의 노동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반대로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제 노조의 대표들이 이 노동시장을 그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한국 사회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의 진보, AI가 또 나타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이제 산업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그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건 막음으로써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과 산업과 기술과 기업이 사실 쉽게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진화되지 못하는 그런 큰 어찌 보면 이제 장애물을 이제 노조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건 이제 노조도 이제 물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왔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노동권을 강화하는데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 이제 지금 2019년 오늘도 여전히 같은 그런 구호와 컨텐츠와 어젠다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노조를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제 이들이 어찌 보면 한국 사회를 퇴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86 운동권들이 어찌 보면 이제 뭐 파트너로서 계속 이제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또 밀어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이게 민주노총이 86 운동권들에게 기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86 운동권들이 민주노총에 기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 둘의 그런 공생관계가 계속 되어가고 있고, 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예. 이런 어떤 노조와 86세대의 결합 파트너십이 예. 청년 어떤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예, 당연히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이 노동시장에 가장 이제 저는 약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 취준생들, 그리고 이제 뭐 경력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약자들이 어찌 보면 이제 노동시장의 노동시장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제도와 정책의 대상자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짜는데, 그분들을 1번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짜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노동권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하면서 이제 노동권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게 뭐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공감은 하지만, 이게 제도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어찌 보면 이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더 어렵게 만드는, 사지로 더 내모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도 어찌 보면 뭐 청년 수당, 류의 이런 정책들을 또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이게 수당 줄게, 조금만 더 버텨봐라,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공정한 노동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그 노동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런 정책이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이제 청년들의 그런 체감 실업률을 보면 거의 이제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라고 이제 느끼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일자리 정책, 노동 정책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일자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해야 할 일인가라는 그런 반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데, 현재 이제 86 운동권들이 이야기하는 뭐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제 청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관련된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보고 가면 그 86 운동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노동권을 강화하자, 노동권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 기득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공정한 노동시장, 이미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 물론 공감은 하지만, 이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도태되는 결과를 내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또 그 86 운동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공공 부분에 그런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OECD 뭐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공공 일자리가 적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공공 일자리를 봤을 때 사실 일자리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정을 보면 그게 또 사실 다른 OECD 국가나 유럽 국가들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사람은 적은데 더 많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임금을 더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일련의 그런 반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이게 공공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야겠지만은, 이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럼 그 공공 일자리는 무엇으로 만드나? 공공 일자리는 결국엔 이제 세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그 세금은 누가 내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제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 더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낸, 아니면 일자리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내는 그런 세금으로 그런 일자리,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국가가 그런 것들을 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더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그런, 이것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그런 물음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노조와 결탁해서 86 운동권이 차세대의 성장을 막고 장기 집권을 지금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장기 집권이 이루어질지 한번 과감하게 예측해 보실 수 있나요? 386에서 시작해서 586까지 왔는데, 이제 뭐 686, 78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소한 한 10년은 앞으로도 계속 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기세라면은 21대 이제 국회가 열리면 이분들이 거의 이제 60대를 넘어가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이제 환갑잔치를 국회에서 열어줘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386 청년 386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686, 786까지 가는, 이 20년, 30년, 뭐 많게는 이제 40년까지 가는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아니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그 국정을 주도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더 많은 이분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역할을 뭐 하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분들의 저는 소명이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다 네, 이분들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게 없는 것은
핵심적으로 없는 게 이제 글로벌 DNA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험한 이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과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의 그런 글로벌 DNA도 없는 이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뭔가 뭐 더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사회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가 옥신각신하고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중국은, 또 미국은, 유럽은 굉장히 또 빠르게 혁신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근 한 70년 이렇게는 굉장히 잘 이렇게 진화하고 번영하고 발전해왔지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50년, 70년은 또 어떨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주도권을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특정 세대, 50대 전체를 얘기한다기보다도 그 예. 특정한 어떤 운동권 출신의 소위 말하는 86세대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국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예.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인물은 어떤 형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는 이강인 아시죠? 축구 예, 선수 예. 이강인. 예. 이강인 같은 막내 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뭐라 해야 될까 장점이라고 하는 게 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을 내다보는 그 해안이 있고, 또 뭐라 해야 될까 미래형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보여지는데, 현재 이제 20대 국회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30대 의원이 이제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적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나, 다만 이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 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 이거는 뭐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 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세대와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면 그 중요한 그런 뭐 계기점이 될 그게 이제 내년 총선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내년 총선에 그런 새로운 비전과 뭐 나름의 언어와 컨텐츠를 가진 지도자들과 또 그런 젊은 세력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현재 이제 어찌 보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정치의 그런 뭐 동맥경화 같은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나와서 이런 좀 막힌 부분들을 좀 뚫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열어두고 네,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경험 많은 정치인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쭉쭉 뻗어나가야 나라도 발전할 텐데요. 새로운 청년들의 움직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추천, 댓글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